예, 이 보셨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방미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 당국이 동맹국인 한국 대통령실을 도감청했다는 의혹이 불거져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그리고 김상일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의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한국 용산 대통령 집무실 도청 문제를 제기하고 계십니다. 사실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동맹국가의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선 사실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먼저 필요할 것이고요. 미국도 아직 진상조사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가 규명되는 것이 선행돼야 되는데. 예, 이 야당은 이제 동맹국 사이의 도청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여당은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돌발 악재가 불거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껄끄러운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매우 심각한 사안인 건 맞고요. 잘못된 일이고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해야 할 일이 맞죠.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를 마치 그냥 처음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일이죠. 예. 이게 공공연한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두 번 벌어진 일도 아니고 2013년대 우리 지금도 기억하는데 에드워드 스노든이라고 미국 정부가 애셜론이라는 걸 또 기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도감청을 하고 있다 이런 건 밝혀졌지 않습니까? 예. 네, 폭로가 되었고 그다음에 또 2021년도에도 한번 미국에서 유럽 지역 지도자들에 대해서 휴대전화까지 도청하고 있다 이런 것도 다 불거졌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또 이게 추정이지만 우리도 하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역량이 좀 차이가 있고 범위가 차이가 있고 하지만 우리도 정보 당국에서 다른 나라의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미국이 우리 동맹국인 대한민국을 겠다 그런 정보전에서는 동맹도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 되는 거죠. 적국뿐만이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대한민국만을 대상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걸 하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괜찮은 일이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매우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미국에 강력히 항의하고 우리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그래야 할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보안의식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일이 일상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일을 인식하고 중요한 대화 같은 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호를 나눈다든가 아니면 필담을 나눈다든가 하면서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첩 기능을 강화하고 인식을 좀 강화할 그런 일이지 이것이 마치 경천동지할 처음 있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면서 이 보안에 구멍이 생긴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청와대보다 용산 지금 현재 있는 용산 대통령실이 더 안전하다, 더 도감청에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예. 국민들에게 그 이야기가 귀에 들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미 이 사건이 터졌고 이 사건이 어떻게 터졌는지에 대한 그 실상을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설명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한 예. 국민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세상에 드러난 일이 아니었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세상에 드러난 일 이상 굉장히 잘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역사의 전례라는 것으로 형성이 되면은요, 그 후에 그것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전례에 비추어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례를 잘 남기기 위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그리고 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 하나가 또 제3국의 개입 가능성, 그러니까 좀 러시아를 지칭하는 것 같긴 한데 제3국의 개입 가능성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뭐 어느 것도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누설된 기밀들이 대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예.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통령실에서 그 안보실장하고 외교부상에 나눈 얘기도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그 포탄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걸 자꾸 우리에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개입해서 이런 것들을 흘렸을 수 있다. 이런 추정은 가능한데 이런 일의 특성상 어느 것도 확실히 진상 파악이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그 서로 이제 설왕설래하고 그러나 도감청 한 건 사실이니까 진상 파악을 해달라. 상황 파악하자 하고 이제 한미 양국이 이제 정보기관이 이런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까지 설명하고 어느 정도까지 이걸 국민들에게 알릴까 이런 얘기를 되게 하죠. 예.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상황이 심각하면 관련된 외교관이나 이런 사람들 한두 명을 양국에서 서로 기피 임무로 지정해가지고 추방하는 걸로 끝나고 보통 그렇게 합니다. 예. 이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세계 모든 나라가 정보 전쟁을 하는 건 사실이니까 그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우리의 어떤 방첩 기능, 우리의 보안 기능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할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 예. 이것이 뭐 대통령실 이전 때문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 가지고 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화를 항상 엿듣고 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얘기는 암호로 얘기하든지 아니면 필담으로 해서 그걸 나누고 바로 찢어버리든지 하는 그런 항상 그 보안의식을 생활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러시아 개입설과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오긴 했지만 미국의 반응을 보면 이게 러시아 개입이 아니라 그냥 미국이 한 일이다라고 네. 이제 보여진다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상 지금 미국의 반응을 보면 이렇다 하게 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일정 부분은 인정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의 일종의 피해국이라고 하면 이렇게 좀 과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피해를 입은 국가들은요. 저는 지나치게 위축된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 미국의 문화 자체를 보면요. 우리가 영어로는 assertive하다고 하는데 굉장히 시시비비를 가리고 당당한 모습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인정해주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비난을 하거나 해서 동맹을 훼손할 필요도 또한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원칙을 천명해 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동맹국은 어떤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긋났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는 있어야 한다. 라든가 이런 어떤 원칙들을 미리 천명을 해 놓은다면 향후에 벌어지는 일에 따라서 맞추어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그 사전적인 어떤 뭐랄까요? 명분을 축적하는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너무 지금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저는 좋지 않다고 보고 또 야당이 너무 과하게 비난하는 것도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드라이하게 원칙을 천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 좀 전에 교수님께서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공격하고 이런 거 적절하지 않다고 봤는데 저도 일부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의 원인도 저는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국익이 걸린 외교 문제잖아요. 이런 거는요. 정권과 여당에서 야당에 사람을 보내서 먼저 설명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율된 목소리를 내는 것 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게 필요한데 가서 누가 대화를 했다던가 설명을 했다던가 상의를 했다던가 국익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고 했다던가 이런 거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인 싸움으로 번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 용산에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을 인정해주는 모습, 대화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여권에서는 이른바 검사 공천설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은 일제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이진복 정무수석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특정 직업 출신이 수십 명씩 대거 공천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당대표인 제가 용인하지도 않겠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총선 출마가 거의 수십 명이 된다. 대통령실에서만.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은 뭐 총선까지 사실 1년 남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벌써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뭐 그냥 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정무 차원에서 그 들여다보고 있는 일은 아니다. 예, 뭐 당정이 일제히 검사 공천설의 진화에 나섰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현직 의원들이 좀 뭐 불안해한다거나 동요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검사 공천설은 그야말로 설이니까 예. 뭐 오래전부터 정치권에 있었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이제 검사 출신이고 또 현재 그 대통령실에도 또 다른 내각이나 이런 데도 검사 출신이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 있었습니다. 전혀 없었던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총선에서 만약에 그 국민의힘도 그렇고 뭐 민주당도 그렇고 총선에서 이기는 게 가장 큰 덕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검사 출신들을 공천해서 그 검사 출신이 무더기 공천했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들어가지고 과연 뭐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검사 출신만 골라가지고 또 무더기로 그 사람들 특정 직역에 또 특혜를 준다든가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예. 그렇게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강남 지역이나 영남 지역이나 현재 국민의힘이 좀 강세인 지역에는 뭐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공천해도 이긴다라고 하는데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공천하면 다 뭐 이게 찍어줍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비서실에서 수십 명이 무더기로 뭐 공천될 것이다.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죠. 대개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들 많이 내려보내고 현재 현직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서실 기능을 어떻게 하려고 한꺼번에 다 수십 명을 빼서 총선에 내려보내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일부는 가능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가능하진 않은 시나리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당내 비윤기에서 이 무더기 검사 공천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얘기로도 검사 출신인데 총선 나가고 싶어하는 분들 결코 적지 않거든요. 그리고 더 임박하면은 더 많이 뛰어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적지 않은 숫자가 뛰어들 거다 예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당론으로라도 새로운 기존에 있는 분 말고 새로운 검사 출신은 엄격하게 숫자로라도 제한을 해야 검사당이다 돼버리면 총선에서 그냥 참패할 겁니다. 자, 지금 뭐 조금 전에 이제 그 주필께서 지적하신 대로 검사들이 대거 나오면 총선에 질 것이다라고 하태경 의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과연 그 검사들이 천하람 의원 얘기처럼 천하람 최고위원 얘기처럼 당협위원장 얘기처럼 검사들이 본인이 하고 싶다고 뛰어나오는 거는 막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검사들이 나오는 게 위험한 때는 어느 때냐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처럼 계속 안 좋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조금 더 포용적인 모습을 보이고 인기가 올라가고 이런다면은 검사 출신이 많이 나와도 오히려 당선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논란은 오로지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에 미치느냐에 저는 달려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처럼 검사들을 이해 안 되는 자리에 인사를 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오셨고 그것들이 국민들에게 별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좀 비춰진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과거 특정 권력 세력이 국정을 장악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연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계속한다면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항상 무시당하지만 선거 때만 우리가 인정받는 계층이 있어요. 그게 이제 중도층인데 예. 중도층의 여론은요. 그런 한쪽에 지나친 권력의 쏠림 이런 것들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대통령께서 이런 것을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지금의 국정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돌아보시고 좀 더 중도층에게 소구력 있는 어떤 행동
행보를 보이실 때 이런 것들의 논란이 잦아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정이 이제 검사 차출설에서 선을 긋고 있고 비윤계에서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고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총선 차출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방송 인터뷰 도중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한동훈 장관은 총선으로 가는 것보다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이 정부의 어떤 상징처럼 활동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있어서 그런데 총선에 도움되면 나가야 됩니까? 그거는 내가 한 말도 아니죠. 질문 자체가 덜이다. 한동훈 장관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말을 그래 하면 안 되죠. 이전화 끊읍시다. 이상하게 말을 돌려가지고 아침부터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요. 아이고, 홍 시장님. 끊습니다. 홍 시장님. 전화 이렇게 끊으시면 안 되죠. 청취자들 듣고 어머 끊으셨어요 지금? 예. 자, 홍준표 시장이 이제 생방송 도중에 이 전화를 끊고 인터뷰를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한동훈 장관을 콕 집어서 질문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되는 질문이었을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아니 저렇게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인터뷰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한동훈 장관 얘기는 뭐 이렇게 지금 정치권 현안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정치 그 프로그램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었고 또 지금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바로 다음 총선에 한동훈 장관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간다면 어디에 또 어떤 직책을 맡길 것인가 하는 것도 얘기가 좀 되고 있고. 근데 정치 현안 인터뷰를 하시려고 하면서 저렇게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끊어버리는 거 이건 안 되죠. 만약 대구시정을 얘기하기로 했는데 한동훈 장관 얘기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무례하다고 지적할 수 있는데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하려고 하셨고 또 정치 현안에 대해서 시시콜콜 감나라 배나라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 명확하게 딱 한마디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끊는 건 참 저는 본인 말대로 참 그렇고요. 아니 본인이 더 얘기하면 설화를 입을 수도 있어서 인터뷰를 중단했다 얘기하는데 지금 저게 바로 설화죠. 구설 쓰고 생방송 중에 인터뷰 중에 전화를 끊어버리는 이런 무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자체가 설화고 그 자체가 구설수라고 해서 대구시정 이외에는 좀 다른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시시콜콜 감나라 배나라 하고 인터뷰하시는 건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좀 이런 비슷한 일이 네. 있긴 있었는데 자, 이런 것이 물론 진행자의 질문이 좀 무례하다 아니다 차원을 떠나서 방금 주표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청자 그리고 청취자와의 이제 대화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좀 예의를 벗어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주 겸손하지 못한 모습이죠. 자연인 홍준표는 저렇게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어떤 생각이 있고 개인의 어떤 생각에 비추어서 행동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니까. 근데 지금 홍준표 지사는요 공인이잖아요. 그러면 저런 모습을 보이면 저게 바로 권력자의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내가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멋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그 앵커가 질문하는 것이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공인으로서는 당연히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이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권한이 있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는 거지 자연인 홍준표면 그런 질문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 정도 그 이야기를 들을 만하다, 입장을 들었을 때에 이런 것이 국민에게 그럴듯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질문도 나오고 그 입장을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한동훈 장관이 좀 이렇게 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좀 약간 좀 거꾸로운 존재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는 거꾸로지 않을 수 있지만 차기 대권을 꿈꾸고 그다음에 어쨌든 당에서 최고의 어떤 위상을 바라는 홍준표 대표에겐 껄끄러울 수 있죠.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이 떠오르면 세대 교체 바람이 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시기 질투의 성격을 지닌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홍준표 시장은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면 어땠을까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선을 1년 앞두고
국회에서는 어제부터 나흘 동안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회의를 여는데요. 관련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 동결 내지는 축소되어야 하며 또 비례대표제 자체가 아예 폐지되어야 하며 지역구를 28석 아니 7석이라도 줄여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립시다. 우리 정의당도 국민이 지지해 주시는 만큼 의석수를 얻고 싶습니다. 저희 같은 신생정당이 이 회의장에서 구석대기 한 자리를 얻기에도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자, 이 전원회의가 소집이 됐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를 하기는 앞서서 이 전원회의라는 게 상당히 제가 알기로도 좀 이렇게 뭐 자주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어떤 경우에 좀 열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의원들 전체가 함께 모여서 이제 어떤 특정한 사안을 논의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건데요. 예. 우리가 이제 전원 전체 인원이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예. 전원 상원 하원 할 때 그 원자를 그렇죠.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 특별히 국회법에 경해진 적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그 이라크 파병 문제를 논의할 때 국민들이 한번 전체 의원들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다. 또 전체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서 거기서 결정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할 때 좀 쓰이는 건데 잘 쓰이진 않죠. 예. 근데 대개 이제 지금 현재 좀 선거제 개편 문제 가지고서 전원위원회를 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좀 어제도 얘기 들어보니까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말 하잖아요. 하고 싶은 말 하니까 토론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죠, 사실은. 토론이라면 서로 의견을 다른 걸 놓고서 서로 반박을 논박을 하면서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하고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예. 다 7분씩 나와서 얘기할 때 자기 얘기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개혁 특위에서도 결론이 안 난 그런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전체 모아놓고서 자기 얘기만 하는 데서 결론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별로 이렇게 뭐 결론이 나거나 어떤 국민들의 때 내놓을 어떤 결의안을 내긴 참 어렵지만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전체 어떻게 이 선거제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지 뭐 그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생각을 들어보는 뭐 그런 걸로서는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날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매 국회 그렇죠. 뭐 19대, 20대, 네. 뭐 18대부터 시작해서 매 대마다 있었잖아요. 네. 국회가 이제 바뀌면은 시작했다가 좀 이렇게 어영부영 됐다가 네. 이제 끝나갈 무렵에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다가 네. 또 뭐 없는 일로 되고 그렇죠. 이게 계속 뭐 4년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좀 뭔가 결실이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결실이 나오기가 좀 어렵다고 보는 게요.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다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런 토론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의가 있고 그 대의에 비추어서 얘기해야 되거든요. 나의 이런 입장은 이 대의에 비추어서 이런 장점이 있다. 이 대의를 이루는데 이런 장점이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이런 대의를 이룩하는데 이런 단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서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에 비추어서 다 이야기를 산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냥 난상 토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국회의원들이라면 이 토론을 왜 시작했는지, 예를 들어서 지역 정서를 줄이기 위해서 시작했는지, 아니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사장되는 것을 줄이고 그 목소리들이 정치에 반영되고 개혁되는 것을 원해서 시작됐는지 그런 걸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저런 식의 토론은 정말 수준 낮은 토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구라는 것은 지역 정서를 많이 대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 정서가 강한 데들이 있으면은 지역 간에 갈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갈등을 가지고 다양한 계층, 다양한 어떤 직업, 다양한 어떤 문화의 목소리들이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지역 정서 위주로 정치가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걸 논의하는 자리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이제 소선거구제가 뭐 문제가 있으니까 뭐 바꾸겠다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문제가 뭐 얼마나 있길래 뭐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물론 뭐 그게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 지금 주필님 보시기에 우리나라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전 소선거구제 자체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예. 소선거구제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서 양당제 폐해가 지금 소선거구제 폐해다, 극단적 대립을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소선거구제 양당제로서 운영하는 좋은 나라들도 많습니다. 정치가. 예. 그러니까 제도 결정론도 아니고 뭐 제도 무용론도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라든지 이 선거구제만 바꾸면 우리나라가 잘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있는 그 정치인들이 문제인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양당제 폐해 그러면 다당제로 되면 우리나라 정치가 잘 돌아갈까요? 이 지리멸렬한 정치 상황이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당제가 되어가지고서 국정제대로 어떤 그 다 너무 많은 정당이 있어가지고 어느 한 정당도 과반수가 안 되니까 여러 정당하고 합종연행을 하기 위해서 내각조차 구성 못하고 1년 가까이를 표류하는 그런 국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꾸 선거제가 문제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그래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 제도가 문제예요 라고 알리바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소선거구제 폐해 이걸 얘기하기 전에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